네, 안녕하세요. 조광입니다. 이 신부님께서 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이 주로 얘기를 들으시나 이게 누구 예측이 돼야 저도 강의를 준비할 텐데 그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좋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11월 신앙 원리 특강은 이제 주보를 보니까 저는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저가 이제 성당에서 강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고민을 좀 초반에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이고 신앙적인 거는 선생님과 수녀님께서 다 해주시고 저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잘 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와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좀 자꾸 오는 이유가 좀 정신과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 쉽게 어려운 거를 좀 쉽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특강에 참여하실 정도로 신실하시고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깨닫고 계시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실까 이게 제가 이제 잘 예측을 못해서 제목을 이제 행복한 가정과 정신건강 문제 이렇게 적었는데 예측하셨다시피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씩 간략하게 쉽게 좀 짚어보는 시간 한 시간 정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직업이 이제 하나 더 영화 배우라고 영화를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난 가족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제가 나옵니다. 거기 저기 그 바람난 가족의 주연이잖아요. 그때 당시 임상수 감독이 저를 제가 근무한 병원에 와서 단역으로 저를 캐스팅해가지고 영화를 찍은 다음에 여기 너무 잘한다. 다음에 꼭 부르겠다. 라고 얘기한 게 20년 전인데 저는 이제 영화 한 편 출연한 이게 특별 출연 이런 게 아니고 영화 그 배우들의 그 이름 쭉 올라갈 때 거기 제 이름이 딱 들어갔어요. 특별 출연사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영화 배우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저기 경동시장에 있어요. 동대문 경동시장. 그래서 오늘 지금 6시 반에 부랴부랴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전에 몇 번 이야기 되셔가지고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손자손녀들처럼 귀엽기만 하고 그런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 그 첫 번째 신뢰와 불신의 단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살 때까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불신하느냐. 내가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우유를 줘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 날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싹트니다. 또 내가 기저귀에 똥 싸가지고 찝찝해하고 울면 와서 탁 치워줘. 누가 또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런 신뢰의 마음을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파서 막 울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우리가 그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편집증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조 단계, 1살, 2살 단계에서부터 이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이 신뢰와 불신의 단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잘 발달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제 배고프다고 하면은 우유도 챙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단계를 잘 밟아가면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마음 그 느낌. 물론 이제 얘가 뭐 1살짜리가 누워서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 이렇게 알지는 못하죠. 희망이라는 그 막연한 느낌, 내가 다른 사람 믿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고, 또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이런 희망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게 릭슨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율성과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유 먹고 또 기저귀 갈고 이런 식이라면 이 두 번째 자율성과 수치의 단계는 똥오줌을 가리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가서 엄마 내가 가서 화장실 가서 내가 혼자 소변 볼 거야 하고 와서 소변 그리고 내가 혼자 똥 쌀 거야 하고 똥 쌌어 하고 막 엄마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야. 이런 그걸 통제할 수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요게 이제 잘 안 되면 너 왜 똥 쌌어? 너 왜 소변을 이렇게 제대로 가리지 못했어? 하고 많이 혼나게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이 혼내면 강박증이 생깁니다. 나중에 어렸을 때 대소변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냥 똥 조금만 싸는 것 같으면 그냥 막 혼내고 너무 각박하게 애를 몰아치면 얘가 이제 나중에 커서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이게 강박증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는 강박증의 기원이 이제 조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게 감정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달합니다. 이게 5살, 6살 때까지. 감정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달한다고 여러분들은 5살, 6살까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나시죠? 왜냐하면 감정과 기억이 이제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한 7살 때 유치원 뭐 했고, 초등학교에서 뭐 했고,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기억을 하는 세포가 아직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억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성숙해 가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도 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감정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6세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도 별로 없는데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6살까지의 감정 경험을 그걸 평생 반복합니다. 6살까지 사랑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인생을 산 친구는 그런 감정을 많이 경험한 친구는 평생 그 감정 안에서 사는 건데 6살까지 그 상황에서 항상 뭔가 미움받고 혼나고 또 외롭고 또 누구나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감정 경험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계속 우울하고 슬프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감정 패턴을 반복한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은 조그만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른은 축소판이 애가 아니에요. 어른은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지만 애는 생각할 수 없고 감정 대신에 훨씬 더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기만 합니다. 그걸 말로 난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느끼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의 형성,
조부모가 키를 버렸다 이 말을 왜 적었나? 저런 말 들어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는 애가 버릇이 없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상하게 애의 부모는 애한테 허용적이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당히 허용적이에요. 듣기에 그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때는 엄청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최고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해요. 그런 감정이.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 너무 자기가 이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는 버릇없이 자기 주장만 해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기 제가 외국 영화라고 써놨는데 생각난 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 보시면 영화 주인공들이 이제 자기 애들 5살 초등학생 애들한테 야, 넌 진짜 최고야. 넌 스페셜해. 넌 유니크해. 넌 돋보이는 애야.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애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닭살 돋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닭살 돋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증을 알았어요. 도대체 외국 애들은 외국 그 아빠 엄마는 어떻게 자기 애가 저렇게 대단한 걸 알지? 어떻게 미리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하고 곰곰이 궁리를 해봤어요. 물어도 보고 제가 아까 소개해서 보셨다시피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공부도 건설을 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 결론을 이렇습니다.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한테 뻥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넌 괜찮은 애야. 넌 훌륭한 애야.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걔가 훌륭한 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는 그런데요.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야, 너 빨리 중고등 배워야지. 너 빨리 학교 배워야지.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듣는 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애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그 친구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체적인 학습, 과제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애한테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꾸 숙제만 해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보적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진료실에서 감정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삼위일체인데 이 정신의학에서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여기 생명의 1번 2번 변형별 3번 심피질 요 3개가 삼위일체. 뇌가 크게 세 부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 3개가 각각이 아니고 전부 잘 융합돼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통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감정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달한다, 16살까지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생물학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부위는 이 뇌의 가장 심부에 있고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부위인데 가장 쉬운 예로 이 무술 영화에서 딱 보면 목을 딱 치면 죽잖아요. 딱 치면 죽습니다. 이 딱 치는 그 안쪽에 여기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배가 고프고 이런 모든 동물적인 욕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의학이 이제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랐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48년에 어떤 사람이 강철막대가 이렇게 관통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빵. 근데 이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가만히 있어요. 왜 살아서 걸어다녔냐면 여기 딱 하면 죽는 여기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막대가. 대신에 사람은 있는데 아주 멍청해졌죠. 이제 사람은. 야 이리 와 그럼 와요. 숟가락 들어 그럼 숟가락 들어요. 밥 먹어 그럼 밥 먹어요. 야 이리 와서 밥 먹어 그럼 못해요. 복합적인 건 못해. 그 복합적인 건 저 지금 이제 꽉 들어가 있는 여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망가졌는데 하지만 살았다. 보니까는 그 안에 중요한 데가 있다.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까지 발달하는 부위예요. 여기.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부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부위가 발달하는. 이 부위가 담당하는 거는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하고 불안과 감정이죠. 이게 이제 뇌를 보시면 여기가 파충 첫 번째 말씀드린데요. 여기가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내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 여기 이렇게 제일 끝에 약간 주름진데 거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6살까지는 저 생각하는 부위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저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꼭 화초 같습니다. 화초. 어린 시절에 우리 화초가 이렇게 크는데 햇빛 있고 좋은 양분이 있는 쪽을 막 자라나고 그렇게 가지가 이렇게 굵어지면 그 다음에 방향이 잘 안 바뀌죠. 거꾸로 해도 영양분도 없는 쪽은 이렇게 피해갑니다. 피해서 가는데 한번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나중에 계속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린 시기의 감정 패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호작용, 또 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정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뇌의 껍데기인데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반응을 하고 이런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생각만 내 마음대로 생각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얘네들을 이 감정과 몸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관리하고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모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감정을 뭔지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고 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의 대부분이 317 감정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달한다. 6살까지의 감정 경험이 평생 반복된다. 또 어린 시절 자존감이 좀 형성이 되니까 이때 애들을 취업해주고 훌륭하다고 해주고 또 괜찮아야라고 또 북돋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애들은 감정을 매우 풍부한 것이지 생각하는 능력까지 따라오는 어린이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제일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6살짜리, 5살짜리 애를 앉혀놓고 아빠가 막 얘기하면 야, 너 생각해봐.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는 그냥 자기가 혼나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꾸 듣고, 내가 문제야. 내가, 나는 뭐, 못난 사람이야. 이런 느낌만 쌓이는 거예요. 얘한테. 생각해보라는 말은
사춘기 이후에 애한테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라고 그러면 생각할 힘이 없습니다, 아직. 자, 아동학대와 성인기 우울증. 요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저희 진료실에 20대 초반의 여자들이 우울증을 오는 경우에, 거의 50% 이상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애가 특히 여자 딸이 20살이 되면 우울증이 와버릴까? 요거랑 관계가 있어요. 요 시기랑.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딸이 집에 3살이 4살이에요. 어떤 상황이 연출돼요? 매일 술 먹고 오죠. 시끄럽죠, 지금. 때로는 물건이 날아다니까 항상 폭언, 고언, 쌍문 이런 2000년대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남편을 껴안고 살았어요. 2000년도가 지나면서는 이제 IMF 지나면서 이혼율이 확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이혼 당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피부로 느껴져요. 그때 제가 아까 그 영화 찍었던 그 시골의 정신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 2년 사이에 보호자가 부인에서 엄마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다 이혼하는 거죠. 그때 이혼이 갑자기 확 피부를 때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엉망이에요. 그럼 애는 애 입장이죠. 애는 뭐 자기 방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일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 시기에 감정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 시기에 애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왜 모르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나를 돌봐주는 엄마 아빠. 내가 중심인데 옆방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여서 이 친구들이 나이 들어도 어떤 친구들은 이제 비행청소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반대 진짜 속상한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렇게 보면 어떤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픈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동생 밥도 해고 자기 도시락도 싸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는 반장이고 1등이고 이런 거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모 어디 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크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틀림없이 엄마는 가출하고 아빠는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왜 가출했어요? 이제 틀림없이 부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애는 그 안에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 상황을 바꾸려면 난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 돼. 이런 죄책감과 막연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너무 과도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반장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눈치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지내를 쓰는 거예요. 비정상. 중학교 3학년의 정상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다가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떡볶이 사 먹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없나요? 여기 앉아서 그렇게 모범 생활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동학대와 성인기 우울증. 요즘 아동학대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막 얘기가 돼가지고 기준도 만들어지고 그런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 혹시 관련 봉사자분들 교육도 받고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애가 옆방에 있어도 부모가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학대. 명시돼 있어요. 이제서야. 명시돼 있어요. 본래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으로 많이 온다. 너무 속상하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나도 죄책감을 너무 가지고 우울증을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애들한테는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 그러니까
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괜찮네, 너는 훌륭해. 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기억,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감정 기억, 요거를 잘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손자손녀 또 대부분은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손자손녀를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딸이 2살인데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날인데 뭘 해줘야 된대요. 어린이날 뒤에 있어요. 뭐 하려고 그냥 2살짜리 애를 데리고 또 뭐 하려고 그러더니 뭐 어린이 공원이라도 가든지 뭐 가야 되는데 2살짜리를 데리고 야 내가 해봤는데 내가 적응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아. 집에서 재밌게 놀아. 마당에서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할아버지가 딱 막 째려보면서 어린이날인데 어디가 또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무 많은 애를 어른 취급하면서 어디 그런 에피소드 메모리,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은 2살, 3살, 6살까지 없습니다. 없으니까 걔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걔한테 까르르 웃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많은 게 제일 짱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집이 넓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 데리고 2살, 3살짜리 애 데리고 어린이날이라고 어디 멀리 가는 건 부모 착각입니다. 착각. 자,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통해서 좋은 감정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제일 중요하다. 자, 학령기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 주도성과 제의식, 긍량성과 성실감. 이게 주도성과 제의식은 뭐냐면 애들이 좀 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조금 더 관계가 넓어져요. 엄마 둘만 있다가 이제 아빠하고 관계도 조금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게 내가 할래 이런 때가 있죠. 이런 식, 이거를 이제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뭘 하면 되겠구나, 내가 뭘 사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이런 목적 의식도 생기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이거 잘못해서 이거 문제되면 혼나는구나, 이게 잘못되면 선을 넘어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의식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면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빨간불 건너도 되냐? 빨간불 건너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불안감이나 뭔가 찝찝한 느낌, 죄책감, 이 빨간불을 건너면서 멀쩡하게 건너는 사람은 이제 비정상입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이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초자라고 하는데, 이 초자가 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요즘 금쪽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많이들 보세요? 네. 그 금쪽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은 이제 오은영 박사가 사실은 그냥 TV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볼에 환자가 많은 사람, 밤 12시까지 볼에 환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TV 안 나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병원 문 닫고 지금 TV에 나오고 있어요. 뭐 TV에 나와서 병원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학이라는 이런 거 어렸을 때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널리 알리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오영 박사의 그 애들, 금쪽이들을 케어하는 기본 방법이 그 애들이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요거보다 앞단계, 아까 그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상당히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부모가 돌보기만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이런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여기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그 엄격한 규율, 초자 이런 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 애들 물론 이제 그 엄격하게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히려 이 무한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 솔빙 해결책이 많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소아과 의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도 일반인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저렇게만 하면은 애들이 이 선을 자꾸 넘는다. 초자 행성,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이런 느낌을 그 프로그램으로는 가질 수 없다.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 초자가 이제 저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과적 문제는 이제 ADHD. ADHD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ADHD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아세요? 진짜? 자,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병은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애들이 ADHD가 있는 친구가 원시 시대 때 태어났다. 들판에서 사냥할 때 태어났으면 훨씬 사냥 잘합니다. 과일도 훨씬 잘 따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무관하면 됩니다. 무관. 칼싸움하고 활 쏘고 이거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에서는 애들이 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최적화된 애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데 최적화된 애들은 부적응한 상황이 됩니다. 뇌 저런 기질을 가진 애들이 아주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도 5%고요. 5%. 어떤 모 대학에서 어느 중학교 학생들 전체를 봤더니 15%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한 10%가량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증. 이 부분은 조금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 ADHD가 의심이 되면 꼭 병원 가서 치료받고 꼭 약도 먹고 꼭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20살 넘어서 사회공포증, 강박증, 우울증 오는 애들에 상당수가 바탕에 ADHD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도 못하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물건 정리도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계속되니까 20살이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감정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울하고 남들이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막 겁나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회공포증. 낯선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거 못해요. 이것도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걱정하는 우울해지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물건을 잊어버립니다. ADHD 친구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니까 내 물건을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강박적입니다. 엄청나게 강박적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성인기에 많은 후유증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의심이 되면 꼭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할 때 어느 고등학교 애들 우울증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리스트를 뽑았는데 한 90% 우울증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고 공고였어요. 근데 보니까는 걔네들 중에 절반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절반 이상이 담배 피고 3분의 1은 오토바이 타고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의 대부분이 ADHD.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ADHD가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딱 넘어가면서부터 아씨 공부도 안 되는데 뭐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에이씨 몰라 그냥 오토바이나 타고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정신과 문제, 사회 문제의 가장 시작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문제가 ADHD.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동기에도 우울증이 생깁니다. 오늘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왔는데 아빠 엄마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아빠 도망가고 피해 엄마도 돈 번다고 지방에 가고 애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갑자기 이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입을 꾹 닫아 말을 안 해요. 근데 얼굴도 쫄망하고 잘생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몸무게 알아봤는데 몇 살이야? 몇 킬로야? 말을 안 해요. 30kg 넘어 안 넘어? 30kg 아래야? 25kg, 20kg 넘어? 20kg 넘어? 25kg 위야? 아래야? 29kg 간신히 찾아냈어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2주 전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말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항우울제를 줬어요. 2주일간 보고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항우울제 반을 먹었는데 지난 2주간 애가 밝아졌다. 눈빛도 달라지고 참여도도 좋아졌다. 애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애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생각하는 부위는 사춘기 이후에 발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살인데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줄 때 이 뇌의 표면이 생각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좀 진한 색으로 갈수록 뇌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5살, 20살. 5살에는 생각하는 부위가 있지를 않았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아요. 20살이 가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이 들면서 5살부터 20살까지 20살이 돼야 좀 생각 좀 하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아직 생각할 야 너 생각 좀 해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능력이 없다. 느끼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좋은 느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ADHD 설명드립니다. ADHD 대표적인 짱구 주입증 못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애들이다. 그래서 물건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매우 충동적인 거예요. 그러다 막 뛰어다니고 3살, 4살, 5살이 뛰어다니는 정상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요즘 이제 교권이 위협받는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애들이 ADHD가 있어도 그래도 교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선생님 무서워서. 근데 요즘은 ADHD 이제 수업 시간에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 덜 무서워. 분위기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속 장난치고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이면 2~3명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2~3명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해요. 걔네들이 치료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고 관심이 없고 본인도 힘들면 치료를 안 받으러 오고 이제 약간 변수는 있지만 사실 ADHD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고 처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 강남구예요. 강남 서초. 물론 걔네들이 공부 많이 하니까 아닌 친구들도 부모들이 와서 약을 챙기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서울시에서 ADHD 약이 가장
처방이 덜 되는 데는 구로구랑 동대문구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슬라이드 우리 회장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좀 더 자세한 거 알고 싶다 하시면 슬라이드 저기 받으시면 됩니다. 미다리도 대표적인 ADHD입니다. 미다리 기억나시죠? 여기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아시면은 어디 좀 피정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 여기는 그 익산 옆에 천호성지라고, 네, 천호성지의 부활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지으신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저기에서 그분도 저기에 안치되어 계시고 저기 이쪽에 밑에가 납골당이에요. 위쪽으로는 성당이고 갈 때마다 좀 내려갈 때마다 그간 갈 때마다 들리는 곳입니다. 자, 청소년 시간이 40분이 됐는데 아직도 청소년기에 와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춘기의 시기,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자, 이 시기에 이제 엄마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애가 여러분. 자, 이 사춘기 애들한테 애들이 사춘기가 생기는 이유는 애들이 심리적으로 분리 독립, 이제 어른이 되려고 난 이제 엄마 아빠가 별거야. 난 따로 나가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리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 분리 독립의 마음이 싹 트는 단계죠. 네. 인간이 당연히 늑대랑 똑같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늑대 엄마가 있고 늑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 새끼한테 엄마가 어렸을 때 젖도 주고 사냥터에서 먹여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늑대 새끼가 엄마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했는데 떠나요. 떠나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그죠? 계속 엄마 옆에 있잖아요.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자, 이 분리독립의 요구는 사실은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저차원적인 기본적인 요구. 그래서 애들이 마음속으로 나 이제 엄마 떠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애들한테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학교 갔다 와서 빨리 손 씻어. 그러면 애 마음속에 나는 분리독립인데 난 엄마랑 다른데 손을 왜 씻어? 왜 나한테 손을 씻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애가 학교에서 갔다 올 때는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오늘 집에 가면 손을 씻을까 말까. 손 씻. 옆에 애 감기 걸리는 내가 계속 옷도 만졌는데 손을 씻을까. 귀찮아. 손 씻지 말고 그냥 들어서 자야지라고 생각.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집에 딱 오자마자 문 딱 열었는데 엄마가 손 씻어. 그러면 딱 손 씻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져요. 씻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전선이 여기 만들어요. 나는 손을 씻지 않는 게 이기는 거고 엄마는 나한테 손을 씻으라고 하고 막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둬야 돼요. 가만히 둬야 한 번은 씻고 한 번은 안 씻고 그렇게 되고 계속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대화를 합니다. 야, 너도 이제 언니 다 됐으니까 알아서 손을 씻어라. 엄마가 좀 지켜볼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씻기도 하고 안 씻기도 하고 그럼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야, 너 지켜볼게. 한 번도 안 씻었는데 야, 알아서 좀 해라. 손 씻어야지.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씻기도 하고 안 씻기도 하고 자기가 한 번 씻어보니까 좋기도 하고 안 씻을 때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만 내 마음속에 씻을까 말까 하는 요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어른이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사춘기를 경험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을 경험하면서 내가 손을 씻는 게 낫구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 오는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방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청소해라. 그럼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저기 혹시 청소 잘하는 중3 보신 적 있어요? 청소 안 합니다, 중3. 그러면 어쨌든 한번 최소한만 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네 방은 네가 청소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방은 네가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엄마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호만 주면 돼요. 그래야 청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가 뭐 쓰레기 더미에 살든지 하든지 하지만 어느 시점에 자발성이 생겨지고 자기 루틴을 만들어요. 요즘 제일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계속 반응을 하고 오늘도 대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짜리 오늘 처음 왔어요.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대학교 3학년이면 제가 차트 딱 보니까 24살인데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엄마가 좀 따라 들어오세요. 왜 엄마가 따라 들어오셨을까? 이제 상황은 안타까워요. 외동 아들인데 아빠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해요. 엄마 표현에 의하면 쟤는 앉아서 공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잠깐 나가서 좀 검사 좀 하고 와 그러고 내보내다가 엄마를 딱 혼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장난 안 보낼 거예요? 어른 안 만들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다 해주세요? 자기가 해요. 그 자기가 하는 걸 저때부터 하나씩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너무 실망스러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의 모교에 무슨 학장님이랑 얘기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의과대학에 학부형 회의가 있어가지고 학장님이 내일 참석을 해야 된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문득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과대학은 전부 성인입니다. 학생부회, 학생회의, 학생회, 학생자치회 이런 거 있어도 되는데 거기 학부형회의가 왜 있고 왜 학장님이 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공식적으로 공인하셨어요? 근데 그 공인이 아니고 의과대학에 보낸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학장을. 엄마들이 나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틀렸다. 자발적이지 못하고 애들이 성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리독립한다. 인정욕구와 실용욕의 알바리 무슨 말이냐? 저 사춘기 시기를 통틀어서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시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또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저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애한테 인정을 해요. 인정하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학부형이 와서 아니 얘가 지금 30명 중에 29명인데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집에 청소도 안 하지, 뭐 손도 안 씻지,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애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모밖에 없는 애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 제일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부모에게 제일 인정을 받고 싶어요. 부모에게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심지어 최근에 나온 일본 만화조차도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밑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학교 갔다 왔으면
야, 너 수고했다. 학교 갔다 오고 고생했다. 오늘 한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아빠 내가 친구랑 어떻게 갔어? 잘했다.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이거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29등이다. 30명 중에 29등이다. 야, 너 지난번에 30등인데 이번에 29등. 야, 잘했다. 좀 나아졌다. 야, 괜찮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애들은 사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 5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그런 애가 있어요. 걔가 재수할 때 저랑 같이 학원에서 재수했었는데 어느 날 모의고사가 성적이 엄청 잘 나와서 야, 완전히 이제 S대학 갈 성적이 확 나와. 근데 걔가 그 다음 달부터 공부를 딱 놓고 맨날 오락실 가서 공부하더니 또 다른 S대학에 갔습니다. 요 S대학을 가고 요 S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났죠 지금. 그래서 야, 너 왜 그때 내 기억에 너 막 모의고사 너 그때부터 성적 발표한 거 봐서 너 완전 초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니? 그날 자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모의고사를 성적이 확 올라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나는 성적 올랐어. 야, 한이했냐? 너무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 그래서 ES를 못 가고 ES를 평생 그게 한이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잘한 걸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평가절하한다. 여러분 한번 잘 그게 엄청난 인정을 받는 게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널 사랑한다. 제발 남겨주세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10중 8구 이 문제입니다. 애한테 말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계속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는데 더 하라고 계속 나한테 숙제만 줍니다. 난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애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니 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거 가지고 29등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 야, 그러니까 너 제가 29등 아니라 25등, 20등, 5등, 최소한 10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냐.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컷 해가지고 30등에서 29등이 됐는데 또 하라고. 얘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애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특히 사춘기 친구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애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사회인이 됩니다. 여기에 또 뭐가 끼어있냐면 인종욕구와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형제지간의 경쟁, 형제자매지간. 어린 시절에 우리 인간의 정신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모로부터 인정받느냐? 그 인정을 형제자매지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인정받는 느낌, 이 관계 문제가 사회에 나오면 내가 교수님하고 관계,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커서 사회에 나오면 친구하고의 관계, 직장 동료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이 어제도 어떤 친구가 왔는데 둘째입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둘째들이 뼈다스럽죠? 옛말에 이제 큰애만 좀 어떻게 해놓으면 둘째를 따라온다. 왜 따라올까요? 큰애만 이렇게 해놓으면 둘째는 큰애를 이겨먹으려고 계속 던져요. 그 경쟁, 마음속에 있는 경쟁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둘째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있어요. 형이 맨날 공부 안 해서 혼나요. 둘째 눈치 쫙 보다가 형이 저렇게 혼나는 거 보니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엄마가 날 인정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안 혼나고. 그래서 성적이 좋아요? 엄마가 딱 보기에는 얘는 맨날 혼나도 공부를 안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안 줘. 넌 알아서 하니까. 나는 관심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더 관심을 안 줘.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받지? 더 열심히 했지. 근데 또 관심을 안 줘. 넌 알아서 하니까. 넌 알아서 축제니까 넓은 나간다. 왜? 나는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더 관심을 안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화를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왜 나는 까탈스러워. 지금 잘하는 애가 왜 이러냐. 이제 부모는 이렇게 반응을. 자, 둘 다 똑같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칭찬해 줘야 되지만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애들이라고 표현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보면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가 그래요. 애는 7살이고 형이 9살인데 형이 약간 머리가 나빠요. 엄마가 이제 형이 안쓰러워 형만 감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둘째를 데리고 왔어요. 뭐가 문제니까 ADHD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있는데 엄마가 주로 얘기하는 건 얘가 자꾸 형한테 버릇없이 덤비고 형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아니 왜 그래요? 그럼 다른 데서 친구들이랑 가도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형한테만 그럴까? 네, 형한테는 왜 그러겠어요? 형한테 엄마가 형만 이뻐요. 둘이 싸우면 얘 자기만 혼내니까 그러지. 어떡하게 7살짜리 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가서 컴퓨터를 집어넣었어. 그럼 좀 엄마는 문제야. 정신과에 데리고 똑같이 하지만 인정하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 밑바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이 청소년기의 이제 우울증은 이제 좀 짜증도 내고 학교도 안 가고 또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성인기는 이제 20살이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아까 내가 이렇게 쭉 20살 때까지 발달하는 걸 보셨죠? 내가 20살까지 발달을 하고 20살이 딱 넘어가면 20살까지는 발달하느라고 매우 수용적인 거예요. 주변 정보를 막 받아들여요. 20살 딱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뇌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걸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받아들인 거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가장 심각한 정신병,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들이 전부 20대 초반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뇌가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사춘기 때 아주 문제가 많았던 친구들도 대학에 딱 들어가 20살이 됐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지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데리고 와서 부모가 얘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달을 멈추고 자기를 표현한다. 공황장애와 한국교육.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황장애는 아까 제가 이 파충류의 뇌다 이게 이제 배고프고 땀나고 이런 부위의 뇌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뇌가 있고 생각하는 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공황장애는 이 파충류의 뇌에서 시작하는 병입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두근거리고 막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 나 이제 죽는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앰뷸런스 불러 응급실 가면 가는 동안 괜찮으니까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내과 의사가 어떤 중이었어요. 거들지도 않고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보통 30분 정도 있다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이 공황장애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이제 스트레스 여러분들 엄청나게 평상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의 신부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그래서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는 게 공황 발작. 무슨 뜻이냐? 심리적으로 계속 쫓기는 느낌이 지속이 돼서 호르몬 레벨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계속 높은 톤이 되면 우리 몸은 계속 호랑이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는 줄 알아요. 뒤에서 호랑이가 계속 쫓아오는 줄 알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났으니까 도망가려고 계속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이런 몸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걸 초래하는 것은 쫓기는 기분, 쫓기는 기분, 조급하고 쫓기는 느낌, 조급하고 쫓기는 감정,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 느낌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급하고 쫓기는 느낌에서. 자, 제가 이게 한국 교육과 공황장애 시작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인기가 됐으니까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공황장애를 자꾸 병원에 와요. 왜 그런가 보면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야 이거 시험 못 보면 큰일 나 인생 망해 이러고 시험 그게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병동시장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동시장에서 서울치를 잘 아시는 분은 병동시장 근처에 대학교 6개가 있어요. 고대, 경희대, 한양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대학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얘네들이 그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쫓기는 느낌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딱 들어서 그 느낌으로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대학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서 계속 막 중간고사 못 보면 죽을 것 같은 심정 좀 공부 안 되면 여기다가 올리면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쫓아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애들이 20대 애들이 공부할거예요. 20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대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공황 발작이 많이 오게 이 조급하고 쫓기는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한국 교육도 문제고 분위기도 문제다. 자,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천천히 차분하게 쫓기는 느낌 없이.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9시까지 약속이 있어서 뛰어가서 지하철 딱 탔어요. 근데 늦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기다려야죠. 근데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타는가? 이게는 쓸데없이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황장애가 옵니다. 의외로 집에서 살림하시는 어머님들, 밖에 사회생활 안 하시는 어머님들 공황장애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이 집안 살림을 이렇게 합니다. 빨리 설거지 설거지 다 됐어. 빨리 청소하고 목욕탕 청소해. 쟤네들 왜 저기 들어왔습니까? 손자랑 한번 놀러 오면 손자를 쫓아다니면서 전부 하나도 없고 하나 치고 하루 종일 조급하게 집안 살림을 합니다. 이런 분은 공황장애가 오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냥 애들 어떻게 놔두세요. 청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설거지 좀 쌓여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물론 이제 본래 게으르신 분이 제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본래 군인에서도 공황장애 생길 정도로 조급하신 분이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시기에 성인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가 과거의 감정을 자발적. 제가 이제 20대 애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 제가 이제 요즘 애들 학원을 하도 다녀가지고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핸드폰 꺼내고 적으세요. 적고 앞으로 외우세요.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이대로 합니다. 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는 게 1번. 20살 이전에 네 인생에서 생긴 일은 티끌만치도 네 잘못이 아니다. 20대 초반에 병원에 오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부모가 이혼하고 뭔가
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뭔가 무슨 그런 트라우마들이 많아서 감정이 비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요만큼도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얘기해. 내가 그때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 몰랐죠. 네 잘못이 아니지. 그때 너는 그냥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지. 어쨌든 20살 이전에 너는 20살 이전에 주어진 대로 살았지 네가 선택한 건 어이없다. 네 잘못은 아니야. 두 번째, 그런데 너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왔다. 그 20살 이전에 너의 인생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흉터가 남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왔는데 그게 네 잘못은 아니고 네 책임은 아니지만 그거를 잘 관리해서 극복하고 치유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랑 이 방법을 잘 배우자. 이 잘못은 아니고 네 책임도 아니지만 상처는 너에게 남아있으니 나랑 같이 관리해보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다들 갸우뚱. 이게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정신과 의사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네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다섯 번째, 잘 모르겠으면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 어쨌든 너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중요한. 세월호에서 어떤 애가 살아남았어. 그 옆에서 친구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걔가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거에 상처를 극복해야 돼.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호 때 딱 한 가지 한 게 뭘 했냐면 세월호 때 살아남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죽은 애들이 많이 있죠. 살아남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은 친구들을 언론에서 보시거나 걔네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거나 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정신과 의사들이 안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걔네들 격리하고 걔네들 격리해서 언론에다가 평소에 이 TV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의 의사들이 언론에 나가서 생존자를 건드리지 마라. 생존자 인터뷰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 마라. 걔네들을 제3의 장소에 한 달간 격리를 한 뒤에 한 달, 길게도 아니에요. 한 달 격리한 뒤에 뭐 했느냐? 다시 학교에 다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벽치고 이쪽에 죽은 애들 교실이 있는 그 옆에 교실에 그대로 돌려보내서 니들이 할 일은 뭐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걔네들을 그렇게 몇 달간 돌본 게 정신과 의사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극복하는 건 오늘 여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지내고 있다. 아니 머릿속에서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집니다. 그냥 떠오르면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오늘 볼일을 보는 거. 있었지 하고 오늘 보는 거. 자, 제가 애들한테 20살짜리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5가지를 외우라고 핸드폰에서 1, 2, 3, 4, 5 그 다음번에 와서 뭐라고 하고 그 5번 야 내가 말한 기준 중에 3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과거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다. 지금 9시 10분인데 한 10분 15분만 더 하고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제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몇 살까지 감정 경험을 평생 반복하면서 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유아의 감정 경험이 중요하다.
밑에부터 워커홀릭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어떤 사람이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정신과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커홀릭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회사에서 너무 일 열심히 해서 승진도 빨리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남들이 보면 엄청 부러운 사람인데 자기는 너무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30대 후반 미혼 여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쫙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치명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5살, 6살 때 일인데 1살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1살 위에 언니랑 둘이 앉혀놓고 아빠가 숙제를 냈습니다. 야 얘들아 이거 해. 이거 먼저 한 사람이랑 아빠가 놀아줄 거예요. 언니가 1살 위에 언니니까 후다닥 하고 아빠를 몰고 있습니다. 이 5살짜리 눈에는 숙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급하고 불안한 느낌, 언니한테 패배했죠. 아빠한테 인정 못 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감정들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빨리 해야 돼. 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불안감이 아주 트라우마로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숙제 내면 시험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뭔가 과제만 주어지면 불안에 떨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 성과가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승진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불행하고 불안하다. 자, 아빠가 이 따님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평생 트라우마 주려고 그렇게 하진 않은 거죠. 언니가 동생한테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하진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상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 그 과거의 감정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린 시절의 감정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고, 저 위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실을 외면당해서 혼자 우는 꿈을 꾸다가 숨이 막혀서 깨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 환자인데 저런 꿈을 꾼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꾼대. 근데 저 환자도 대화에 이제 물어봤죠.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 환자가 딱 둘째예요. 둘째라서 계속 나 좀 뭐 줘, 나 좀 뭐 줘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외면하고, 그리고 그래서 언니 해줘, 난 안 해줄 줄 알아 하면 아빠가 이제 처음에는 저 환자 표현이 이래요. 아빠가 처음에는 엄마랑 내가 싸우고 있으면 나를 중재하려고 왔다가 결국은 아빠도 승기를 내고 온 가족이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왕따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그게 이제 자기 경험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30살 가까이 됐는데 29살인데 저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만큼 어린 시절의 경험은 아주 치명적으로 막 깊은 곳에 살아요. 자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은 이쁘다 이게 그냥 사랑만 줘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감정을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감정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람 속, 10개 물 속은 나는 한 개를 사람 속을 모른다고. 저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답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을 정신 분석을 할 때도 그냥 몇 시간 얘기도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해요. 가정. 우리 모두의 감정은 매우 유치하다. 어린애 같다. 자기중심적이다. 5살짜리 애랑 똑같다.
우리 모두의 감정은. 자, 이런 가정하에 나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걸 한번 훈련해보면 상상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아까 우리 생각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그 감정 위로 양막껍질처럼 벽이 두꺼워져서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자체의 속성이 변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유치하고 상대방도 유치하고 감정은 항상 그런 거, 어린애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뭔가 그 다음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고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성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2000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데카르트 틀렸다. 데카르트가 오류다. 왜? 인간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이 난 A라는 연예인이 좋아. 왜 좋은데? 아니, 그냥 예쁘게 생겼고 스타일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A라는 연예인 좋아하는 게 방금 설명한 대로 성격도 좋고 스타일이 좋아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 좋은데 좋은 이유를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 스타일이 좋네? 그러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왜 좋지? 스타일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이 항상 먼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유치한 감정, 이기적인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런 감정을 먼저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 깔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감정이든 상대방의 감정이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서를 좀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감정은 배고픈 만큼은 힘쓰다. 여러분, 배고픔은 원인이잖아요. 우울한 것도 원인입니다. 화나는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인데 11시부터 배가 고파요. 내가 배고픈 걸 이길 수는 없지만 아침 덜 먹었더니 배가 좀 고픈데 점심시간 1시니까 우선 물 한 잔 먹고 1시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은 감정을 배고픔처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이죠. 이것 좀 유명한 책이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천재급이에요.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모든 분야를 막론해가지고 다양한 책을 썼는데 저 책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어쨌든 심리학, 정신학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자기가 사람이 도대체 뭔지, 휴먼 네이처, 인간이란 뭔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17개 정도 팩터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글씨가 나왔고 1번이 뭐냐? 인간은 감정적이세요. 그래서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얼마나 인간이 유치하고 감정적인지를 쭉 서술을 했습니다. 이 역사에서 감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쭉 서술을 했습니다. 자, 감정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되고요. 감정 시스템은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약을 잘 구분 못하고 하나는 시제를 잘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강약 구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이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내 감정은 인생 끝장납니다. 하늘 무너집니다. 쉬운 말로 시험 한번 잘못보면 그냥 그지되죠.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무슨 말이에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무슨 말이에요? 가서 비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째져요. 기분 째지는데 이 기분 째지는 게 엄청 좋아요. 막 새로 차 한 대 사면 기분이 좋아요. 이 구분이 안 가요. 강약 구분이.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일 때 소확행이에요. 거꾸로 부정적인 감정일 때. 뭔가 일 하나가 틀어지면 우리 감정이 인생 끝장납니다. 나는 완전히 망한 거야. 이 강약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 감정이. 자, 두 번째는 이 시간 구분을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지난달에 있었던 열받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도 열받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 감정이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말이 이게 떠오르면 그때는 내가 기분이 나빴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분이 나빠요. 이 감정 시스템이 아까 제가 뇌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잘 발달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약 구분을 하지 못해서 불안정해. 조금만 문제 생겨도 내가 인생 끝장나는 거 같고 이런 거 너무 확대돼서 병이면 그게 이제 불안정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들을 마치 매일 오늘 있었던 감정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외상 스트레스 성장이 되고,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하면 그일 떠오르면 지금 기분이 나빠. 내가 불난 집에 있다가 살아났어. 그 생각이 나면 지금 내가 불난 집에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89% 올라가요. 89%. 계속 한 10번 생각하면 불난 집에 10번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서로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감정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감정적으로 존중하는 게 돼야지, 논리적으로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건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말할 때는 네 느낌이 이런 거구나. 내 느낌이 이런데. 근데 네 느낌이 뭐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정받는 감정들을 중요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기적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근데 아까 제가 배고픔을 좀 딜레이 시키듯이 이런 것들을 위로할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너무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려고만 하는 인간관계가 이제 성격장애. 여러분들 뭐 자기애성 인격, 경계성 인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자기 감정에 너무 이제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항상 나 항상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저 잘생겼죠? 이런 이제 그런 기본 관점을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한 10명 모여있는데 전부 자기 얘기만 하려고 이러면 이제 자기애성이 굉장히 무슨 대화를 할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해졌는지 계속 자기 주제로만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연극성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스테리성,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이코패시, 반사회성 인격, 이것도 이제 자기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감정들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서 해결을 하는 과정, 저것도. 자, 감정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관계를 합시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합시다.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 부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부부 상담을 왜 안 하느냐면, 부부가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저는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했어 막 뭐라고 부인은 이제 남편이 뭐라고 했어 막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딱 잃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이렇게 딱 하면 이 사람 그냥 치료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한쪽이 한쪽을 막 원망하고 믿고 너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어. 너 따라와. 내가 정신과에서 내가 너 보여줄게. 너 얼마나 이상하는지 내가 정신과한테 너를 확인할 거야. 라고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 이상하네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낫게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당신 이상하네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게 부부 상담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게. 근데 그래도 혹시 부부가 이렇게 오시면 따로따로 면담을 합니다. 따로따로 면담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잘못하셨네.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다. 그냥 부인이 앞에 있으면 부인이 잘못했다. 남편이 앞에 있으면 남편이 잘못했다. 왜?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이 관계가 될까 말까인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흔한 예로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은 뭐 별로 차례 제사 뭐 거의 안 하시죠 요즘? 이제 뭐 시골집에 가가지고 시댁에 가서 명절에 고생을 하고 이제 며느리가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왔는데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뭔가 이렇게 속상한 얘기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며느리의 심정은 뭐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감정을 이해해달라. 내 감정을 이해를 해주고 내 감정을 위로를 해주고 그래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남자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 남자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인이 나한테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바꿀 수도 없고 어머니랑 싸울 수도 없고 어머니랑 절교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혼낼 수도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부터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질문을 던지니까 아니 버릇없어. 언니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명절 다음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본래 명절 다음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명절 다음에 백화점 매출이 올라가고 백화점 매출이 올라가는 집은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아유 그래 아이고 당신 고생했다 하고 가서 선물 좀 사주고 이거 끝나는 거고. 자, 감정의 이해라는 거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감정은 근데 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감정은 남자들보다 훨씬 표현이 많고 다양하게 있고 또 감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남자들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 말을 미리 교육을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당신한테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 상한 걸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 내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내 기분만 위로하면 돼 라고 미리 말을 하고 그럴 때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 미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년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제가 어디가 방송에서 어떤 60살 되신 남편분이 사연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와이프랑 30년간 지옥에서 살다가 올해부터 천당에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와이프는 화장품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30년간 내가 화장품
화장품 뚜껑을 닫으라고 하는데 화장품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화장을 할 때마다 내가 그 뚜껑 좀 닫고 내가 세팅하고 싶어. 계속 30년간 그 화장만 할 때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작년까지예요. 30년간. 올해 천당에 살게 됐습니다. 왜? 이분이 올 초에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화장품 뚜껑도 못 닫는 여자를 나에게 맺어주시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닫아야 되겠다. 본인이 닫히죠. 본인이 화장품 뚜껑을 닫았더니 다 편안해진 거예요. 자,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거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상대방한테 바뀌려고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당신이 이것만 잘하면 우리 집 편안해. 당신이 이것만 해. 그러면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주고 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럼 좌절과 절망과 우울만 따라올 겁니다. 원망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자루 내가 줄여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하면 화가 나면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만이 가장 편안하다. 그런 말씀도.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가족 심리대과. 왜냐, 제가 저자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마음과 마음 네트워크라고 마음과 마음 병원이 뮤지컬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의사들 이거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일산에도 마음과 마음이 있어요. 저기 주영역이 여기서 주영역이 꽤 가죠. 자, 이제 어느덧 노년기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노년기 시절에는 통합과 절망이다. 노년기에는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노년기 시절에는 이제 지적 영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뭘까요? 치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치매 예방법 2가지만 딱 배워가지고 가시면 가성비 좋은 겁니다. 치매 예방법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3번씩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시는 것은 치매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시는 것은 치매 약을 먹는 것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 심장이 한번 뛰면 4분의 1이 뇌로 갑니다. 피가. 우리가 이렇게 뛰니까 다리 피 주려고 심장이 뛰지만 그중에 4분의 1은 무조건 뇌로 갑니다.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동은 여러 가지에 좋지만 치매에도 아주 좋습니다. 약 먹는 만큼 좋습니다. 두 번째, 자,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혈관성 치매가 걱정이 되는 경우, 뇌경색, 뇌중풍, 뇌출혈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빼고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질문 들어옵니다. 화투를 치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화투를 원래 잘 치시는 분은 새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빼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화투를 못 치시는 분이 이게 무슨 짝이지? 고도리네 하고 머리를 계속 쓰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걸 계속 배우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셔야 훨씬.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자꾸 머리를 쓰시는 분은 이제 치매는 노화에 따른 병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 한 3, 4년간 치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변 분이나 본인이나 의사도 모르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머리 쓰는 직업을 가지시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신 분들은 발병도 늦게 돼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서적 영역에서 계속 주변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여기 와 계시는 것만으로 무조건 다 건강하신 거예요.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좋은 거 사귀시고. 사실 이렇게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되는 필요한 분들은 이런 자리에 안 오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합격하신 거예요. 좋으신 분, 건강하신 분. 자, 이게 사회적인 영역을 친구 많이 만나고 또 계속 운동하고 하지만 잘못하면 이제 계속 우울해지거나 고집이 세지거나 또 이런 잘못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성숙형은 늙어가는 자신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공과 행운에 더 비중을 주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이유. 은둔형은 이제 약간 덜 건강한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데 한적한 교회나 시골로 은퇴해서 사는 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덜 건강한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유지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성격이 더 빼족해지는 거예요. 분노형. 여기 이제 분노형 가지신 분들 치매 걸리면 아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평상시에 잘 키워가지고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자식을 대표이사까지 해놓고 치매 왔는데 분노형으로 왔어요. 너 이 새끼가 내 회사를 먹어? 그래서 가서 회사 가서 따져요. 그냥 다 해주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유 그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병원 좀 가실게요. 가겠어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자책형. 내가 만약에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떼돈을 버는 건데 그 사기꾼을 만나서 계속 후회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우 안 좋은 얘기죠. 우울증이나 이런 치매 이렇게 이제 기억력이 여기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듬성듬성. 그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센터, 치매센터 이런 데서 무료로 검진해 주는 데도 있고, 또 개인 의원에 정신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항상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혈압, 고지혈증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이렇게 한 10년이 걸려서 그리고 초반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걸 계속 배우시고 검진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정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치매약이 지금 현재 약은 이제 살아있는 뇌세포를 조금 더 잘 유지해주는 선에서 아직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모더나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의 RNA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량으로 백신을 만들 정도인데, 지금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매우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예측한데 5년에서 10년 안에 다 실용화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몇 개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5년, 10년 뒤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좀
좀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식사 잘하고, 그다음에 술, 운동, 그다음에 질병 관리, 노회, 친구, 두뇌 활동, 경청하고 긍정 목표를 가지자. 네, 제가 준비한 건 다 마쳤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국가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